손바닥만 한 철 조각 하나가 그 위에 자동차를 1500대까지 쌓아 올려도 짓눌리지 않고 버팁니다.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머니 속에 아무렇게나 넣고 다니는 10원짜리 동전. 평소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이 작은 동전만 한 크기의 철 조각이 10톤에 달하는 무게를 받고도 흠집 하나 나지 않습니다. 10톤이면 다자란 코끼리 2마리에 가까운 무게입니다. 물리 법칙을 비웃는 듯한 이 철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가벼우면서 강하고 강하면서도 잘 휘어지고 게다가 값까지 싼 철. 이 네 가지 조건은 오랫동안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들을 하나의 철 안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10대 가운데 한 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철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독일차, 미국차, 일본차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그 매끈한 차체 안쪽에서 운전자의 목숨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만든 철입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에서도,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도, 일본의 좁은 골목에서도 누군가는 한국의 철에 몸을 맡긴 채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판매량을 다투는 GM도, 독일의 자존심 폭스바겐도, 품질이라면 누구에게도 물러서지 않는 토요타도 이 철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한국을 찾습니다. 콧대 높은 이 기업들이 왜 이 작은 나라의 철 앞에 줄을 서게 되었을까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변변한 못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철광석도 석탄도 넉넉히 나지 않는 땅에서 철강 강국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꿈이었습니다. 세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무모한 꿈을 꾸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철을 만들어 자동차 강국들에게 되팔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전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과 알루미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토록 강한 철이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세계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조롱받던 철이 어떻게 다시 세계의 판을 뒤집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밑바닥에서 다시 왕좌를 되찾은 한편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때 철을 밀어내고 왕좌를 차지했던 은빛 도전자 알루미늄, 모두가 등을 돌린 자리에서 홀로 답을 찾아낸 포스코, 그리고 하청업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10년을 견딘 현대제철입니다. 이 세 주인공이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낸 반전은 웬만한 영화보다 극적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장면을 향해 시간을 거슬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끝까지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잠시 후 제가 던질 질문 하나를 기억해 두세요.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계를 잠시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조용하던 자동차 업계에 하나의 선언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철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자동차의 뼈대를 책임져 온 철이 어느 날 갑자기 낡고 무겁고 시대에 뒤떨어진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대를 떠받쳐온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퇴물로 밀려난 셈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라는 시퍼런 칼을 빼들었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강도는 해가 갈수록 높아졌고 이를 맞추지 못하는 회사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거나 아예 차를 팔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는 배출가스가 많은 차의 도심 진입을 아예 막기 시작했고 기준을 넘긴 차량에는 무거운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멋진 차를 만들어도 규제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시장에 발도 들일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연비를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차를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엔진을 아무리 손봐도 한계가 있었고 남은 답은 차체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자동차가 100kg 가벼워지면 연비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매연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차가 무거울수록 더 많은 연료를 태우고 더 많은 가스를 내뿜습니다. 무게를 줄이는 일은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규제를 통과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차 한 대에서 단 몇 킬로그램이라도 더 덜어내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볼트 하나, 나사 하나의 무게까지 다시 계산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램 단위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은빛으로 빛나는 구원자가 등장했습니다. 알루미늄이었습니다. 같은 부피의 철과 비교하면 무게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무게를 덜어내는 것이 지상 과제이던 시절에 이보다 매력적인 대안은 세상에 없어 보였습니다. 글로벌 명가들은 하나같이 열광했습니다. 독일의 아우디는 차체 전체를 알루미늄으로 만든 아우디 A2와 A8를 자랑스럽게 내놓았고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앞다투어 알루미늄으로 갈아탔습니다.
광고마다 미래의 소재를 쓴다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실제로 어떤 차종은 300kg이던 차체를 220kg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업계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미래의 자동차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철은 그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자동차의 미래는 가벼운 금속의 것이라고, 무겁고 낡은 철이 다시 주인공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철을 만드는 회사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철강 기업이 이 흐름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자동차용 철을 아예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회사만은 남들이 등을 돌린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는 알루미늄이 애써 감추고 싶어 했던 세계의 약점이 조용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돈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의 원료 가격은 철의 5배에 달했고, 이 까다로운 금속을 자동차 부품으로 가공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철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가벼움을 얻는 대가로 회사의 지갑은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치르는 차값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벼운 차는 결코 가벼운 가격표를 달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기술이었습니다. 철은 뜨거운 불로 지지면 손쉽게 붙지만 알루미늄은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용접이 거의 불가능해서 특수하게 만든 리벳, 그러니까 대목 같은 부품을 하나하나 박아 조립해야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드러났습니다. 알루미늄 차체는 한번 찌그러지면 철처럼 두드려 펴서 고치기가 어려웠고, 그만큼 수리비가 상상 이상으로 비쌌습니다. 가벼운 차를 자랑하며 산 사람이 가벼운 접촉 사고 한 번에 수백만 원짜리 청구서를 받아드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차장에서 살짝 긁힌 정도의 작은 사고였는데 정비소에 맡기고 나니 문짝 하나를 통째로 갈아야 한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것도 아무 정비소에서나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장비를 갖춘 몇 안 되는 곳에서만 수리가 가능합니다. 가볍다는 장점 하나를 얻는 대신 소비자는 이런 불편과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나은 선택을 한 것이 맞을까? 세 번째 약점은 가장 뜻밖의 것,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루미늄을 친환경 소재라 믿었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알루미늄 1kg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11에서 12.6kg에 달합니다. 같은 무게의 철을 만들 때보다 5배나 많은 양입니다. 이유는 알루미늄을 뽑아내는 과정 자체에 있었습니다. 광석에서 순수한 알루미늄을 분리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화석 연료를 태워 만들어집니다. 배기가스를 줄이겠다고 고른 소재가 정작 그것을 만드는 공장에서 지구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루미늄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깨끗한 소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뜨거운 미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알루미늄 차를 타던 사람들은 비싼 수리비와 높은 차값에 하나둘 불만을 쏟아냈고, 자동차 회사들도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움이라는 단 하나의 장점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던 알루미늄의 꿈에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틈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가 알루미늄에 취해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남들과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철의 시대는 끝난 것일까? 아니면 아직 아무도 철의 진짜 잠재력을 끝까지 끌어내지 못한 것뿐일까? 남들이 미련 없이 버린 이 질문 하나가 훗날 세계의 판을 통째로 뒤집는 출발점이 됩니다. 무대는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 포항으로 옮겨갑니다. 허허벌판 모래사장 위에 세워진 이 도시의 제철소는 반세기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나라의 미래를 걸고 세운 곳입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포스코의 연구원들은 세계가 풀지 못한 숙제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수백 년 동안 인류를 가로막아온 하나의 지독한 역설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철에는 도무지 넘기 힘든 모순이 있습니다. 단단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유리처럼 잘 부서지고, 자동차 지붕이나 문짝처럼 부드러운 곡선으로 휘어지게 만들면 그만큼 물러지고 약해집니다. 단단하면서 동시에 잘 휘어지는 철은 차가운 불이나 뜨거운 얼음처럼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모순으로 여겨졌습니다. 세계의 네로라 하는 철강 회사들이 이 벽 앞에서 번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스코의 연구실에서도 실패가 밤낮없이 이어졌습니다. 강하게 만들면 부서졌고 잘 휘어지게 만들면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수많은 시편이 그대로 폐기되었고 될 것 같던 실험도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곤 했습니다. 몇 달을 매달린 연구가 단 한 번의 시험에서 갈라져 버리는 날이면 연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연구원들은 답이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고 믿으며 실패한 조각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다음 실패를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만들었고 그 작은 진전들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 그들은 인류가 오래 풀지 못한 이 문제의 답을 마침내 손에 넣었습니다. 투입강이라 불리는 꿈의 소재였습니다. 이 철은 충돌의 충격을 뛰어나게 흡수하면서도 일반적인 철보다 2배에서 9배까지 자유롭게 휘어졌습니다. 함께할 수 없다던 강함과 유연함이 마침내 하나의 철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투입강의 비밀은 철의 아주 미세한 속살, 즉 결정 구조에 있었습니다. 힘을 받는 순간 내부 구조가 스스로 모습을 바꾸면서 충격을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동시에 부드럽게 늘어나는 성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강철이면서도 마치 고무처럼 힘을 받아내는 이 성질은 그전까지 어떤 나라도 대량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모순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철을 하나 더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세계의 어느 철강 강국도 넘지 못했던 벽을 철강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넘어선 것입니다. 한때 기술을 배우러 다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철을 포기하던 바로 그 순간에 묵묵히 파고든 결과가 이렇게 세상을 뒤집는 무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강철에는 그 위용에 걸맞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시 포스코를 이끌던 권호준 회장이 직접 지은 이름, 기가스틸이었습니다. 최고와 초월을 뜻하는 그 이름에는 세계 정상의 철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기가스틸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 즉 인장 강도는 1기가파스칼을 넘어섰습니다. 1기가파스칼이라는 힘은 손톱만한 작은 면적이 10톤에 가까운 압력을 받아내고도 버틴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숫자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바닥만 한 기가스틸 한 조각 위에 실제 자동차를 1500대 쌓아 올려도 짓눌리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강도를 실감하게 해주는 비유이지만 그런 비유가 성립할 만큼 이 철이 단단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가스틸을 괴물 강철이라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기가스틸은 알루미늄보다 얇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훨씬 단단했습니다. 이 철을 쓰자 차체 무게가 26% 가벼워졌습니다. 알루미늄이 그토록 자랑하던 가벼움을 철이 정면으로 이겨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알루미늄의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가볍고, 더 튼튼하고, 값도 훨씬 싸다. 자동차 회사에 이보다 완벽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철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던 바로 그 업계가 이제는 이 철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한때 철을 버리고 알루미늄으로 달려갔던 유럽과 미국의 명가들이 슬그머니 방향을 틀어 다시 철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루미늄도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업계에 퍼진 것이 바로 이 무렵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상상 속이 아니라 실제 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기가스틸을 두른 지포 렉스턴은 충돌 안전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고 르노 삼성의 SM6와 쉐보레 크루즈 같은 차들이 이 철로 무장한 채 세계의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고 조롱받던 철이 자신을 밀어냈던 알루미늄을 밟고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화려한 스포츠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 타는 평범한 차 이야기였습니다. 더 튼튼한 철 덕분에 사고가 나도 탑승객이 더 안전해졌고 수리가 어려운 알루미늄과 달리 사고가 나도 수리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차값도 내려갔습니다. 결국 이 꿈의 철이 지켜준 것은 자동차 회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아이를 태우고 도로에 나서는 수많은 사람의 안전과 지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가스틸의 승리에 취해 있을 틈도 없이 자동차 산업은 100년 만에 대전환, 전기차의 시대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는 철에게 또 다른 낯선 시험을 내밀었습니다. 전기차는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배터리를 품고 달립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덩어리의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이릅니다. 무거운 배터리를 실은 만큼 차체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한번 충전으로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충돌 사고로 배터리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면 곧바로 무서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한번 불이 붙으면 좀처럼 꺼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체는 아무리 큰 충격에도 배터리를 절대적으로 감싸 보호할 만큼 강해야 했습니다. 가장 가벼우면서 동시에 가장 강할 것. 전기차는 철에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요구를 들이민 것입니다. 초경량이면서 동시에 초강력할 것. 언뜻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숙제 앞에서 포스코는 다시 한번 종합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친환경 브랜드라는 이름 아래 예민한 배터리를 안전하게 감싸 보호하는 전용 강판 오토포스와 전기 모터의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고효율 전기 강판 하이퍼 에노를 나란히 선보인 것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모든 철을 최고의 성능으로 책임지겠다는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이런 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몇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지키는 강판도, 모터의 힘을 끌어올리는 전기 강판도 모두 최고 수준의 기술이 있어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방향을 틀수록
대한민국의 철은 더욱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한때 철을 버렸던 산업이 이제는 가장 앞선 철이 없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무대 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강자가 올라섰습니다. 현대제철이었습니다. 과거 현대제철은 그저 현대와 기아자동차에 철을 대주는 집안의 하청업체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철을 만들어도 결국 자기네 차에 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그 이름은 낯설었고 기술력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꼬리표를 기어이 떼어내기 위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연구에만 쏟았습니다. 화려한 주목도 요란한 박수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그들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언젠가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깜짝 놀라 주목하는 3세대 강판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이름은 H솔루션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압축된 핵심 기술은 바로 초급속 냉각이었습니다. 이글이글 달궈진 철을 초당 50도라는 속도로 순식간에 식혀버리는 기술입니다. 왜 이 속도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철은 식는 순간의 빠르기에 따라 내부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식으면 무르고 평범한 철이 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식히면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전혀 다른 철이 태어납니다. 이 찰나의 순간을 정교하게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10년이 걸린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공정을 거치면 철은 마치 살아있는 듯 자유롭게 휘어지면서도 기존의 철보다 10%더 가벼워졌습니다. 무게와 강도, 그리고 유연함을 한꺼번에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제 현대제철은 집안일이나 거드는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자체 기술로 홀로서기에 성공한 지 몇 년 만에 그들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GM과 포드, 르노를 상대로 100만 톤이라는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때는 이름조차 낯설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바로 그 기업들이 이제는 현대제철의 철을 먼저 찾게 된 것입니다. 을 중에 을이라 불리던 회사가 세계 시장이 먼저 손을 내미는 갑으로 올라선 순간이었습니다. 10년의 무명 세월이 마침내 빛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포스코와 현대제철, 두 거인이 나란히 세계 무대에 우뚝 서면서 대한민국의 철은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 나라 안에 세계 정상급 철강 회사가 둘이나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두 회사는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나란히 세계 시장을 두드리며 대한민국 철강의 위상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 정상에 오른 자에게는 언제나 그 자리를 뿌리째 흔드는 시련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생각보다 빨리 들이닥쳤습니다. 미국은 한국 철강에게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돈이 되는 무대였습니다. 특히 GM을 비롯한 미국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물량은 한국 철강 수출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그 기둥을 통째로 흔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철강의 50%라는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입니다. 50%. 이 숫자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짐을 싸서 나가라는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가장 크고 소중한 고객이던 GM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수많은 연구원이 밤을 새워가며 쌓아 올린 모든 성과가 정치적 결정 하나에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철강은 한나라 산업의 뼈대이고 그 뼈대가 흔들리면 자동차부터 조선, 건설까지 수많은 일자리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관세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심장을 겨눈 칼과도 같았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제 한국 철강의 미국 철수는 시간 문제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두 거인은 모두가 물러설 것이라 예상했던 그 위기 앞에서 오히려 정반대의 담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가 굳게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80%, 포스코가 20%의 지분을 나눠 갖고 관세라는 거대한 장벽을 피해 도망치는 대신 아예 그 장벽 안쪽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바로 미국 땅 위에 벌겋게 달아오른 쇳물을 뽑아내는 것부터 완성된 철판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 종합 제철소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제철소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연간 생산 능력은 270만 톤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현지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관세라는 벽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정이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만든 철에는 관세를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상의 전환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로막은 관세라는 높은 장벽을 오히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하염없이 문을 두드리는 대신 아예 안방으로 들어가 미국 산업의 핵심 공급망 그 자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장벽을 발판으로 바꾸는 이 뚝심은 그들이 만드는 철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강철의 정신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철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죽었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되살아났고 불가능하다던 벽 앞에서 답을 찾아냈으며 시장에서 쫓겨날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철은 물러서는 대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그 끈질긴 정신이야말로 어떤 강도나 어떤 기술보다도 강한 이 나라 철의 진짜 비밀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달려온 긴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때 한물간 소재라 조롱받으며 알루미늄에게 왕좌를 내주었던 대한민국의 철은 포스코의 기가스틸과 현대제철의 3세대 강판을 통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질서를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죽었다던 철은 알루미늄을 이겨내며 되살아났고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험도 정면으로 돌파했으며 50% 관세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물러서는 대신 그 벽을 넘어 미국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0원짜리 동전만 한 조각으로 10톤을 들어 올리고 손바닥 위에 자동차를 쌓아 올리는 이 꿈의 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도로 위에서 수많은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철을 만들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광석도 석탄도 넉넉히 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철강 강국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없는 자원을 탓하는 대신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연구원들, 벽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기술자들, 그들이야말로 이 나라가 가진 진짜 광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밑바탕에는 반세기 전 맨손으로 포스코를 일으켜 세운 고 박태준 회장의 한마디가 지금도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는 조상의 피값으로 세운 회사라는 각오로 용광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오른쪽으로 돌아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던 그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의 포스코였습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는 지금도 대한민국 철강의 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다. 땅속에서 캘 자원 하나 없던 나라가 오직 사람의 머리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세계를 삼킬 철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무한한 것은 땅속에 묻힌 광물이 아니라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인간의 창의였습니다. 이제 처음에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알루미늄과 철의 두 번째 전쟁은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될까요? 아무도 그 답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철은 이미 한 번 죽었다가 되살아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다시 길을 찾아낼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진짜 저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판을 뒤집은 또 다른 거대한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